네.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그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소싱이라 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정보화나 정보 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을 외부 회사에 일괄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개발 조직이 좀 부족할 경우에 외부에 있는 인력을 사용을 해서 어떤 내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 절감 및 시스템 개발의 조직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웃소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는 자체 개발이 있고 위탁 개발이 있고 패키지를 사용한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부적인 리소스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는 내부 리소스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할 때는 기본적인 절차가 제안 요청서를 발부하고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 평가 및 개발업체 선정을 해서 아웃소싱 개발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웃소싱은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개발할 부분과 외부적으로 개발할 부분을 분석 단계에서 나눠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웃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스템 개발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체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할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다 처리하는 형태의 개발 구조인데요. 장점으로 따지면 자신의 환경에 가장 부합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고 굉장히 유연하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굉장히 편하죠. 단점은 인력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죠. 즉 프로젝트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없을 때도 있고 프로젝트가 어, 많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리소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뽑아놓은 상주 인원이 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인원들보다는 외부 인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개발하려는 의지, 왜냐면 다 그런 것들이 비용이기 때문에 손실로 외부 업체들은 잡혀서 큰 손해를 회사에 끼치기 때문에 생산성이 비교적 외접체는 높은 반면 자체적으로는 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개발을 할 경우에 위탁 개발은 장점이 고도의 전문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죠. 즉 어떤 특화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력들을 다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 인력에 대한 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감소한 특징이 있고요. 내부 인력의 업무량이 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수 있겠죠. 즉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반면 위탁 개발은 한번 확정해 놓으면 비용이 같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주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진행 과정 관리 비용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를 구할 경우에는 이미 뭔가 구현해 놓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냥 사용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검증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예, 이미 필드에서 사용된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검증된 것들을 우리가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패키지를 사용하면 도입 기간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어, 사용할 수 있고요.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패키지 기능과 성능이 사용자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즉, 패키지는 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구현을 해놓은 거지 사용자의 구미에 맞게끔 다 구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때로는 가공을 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웃소싱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이제 발주 업체가 자료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한 대상 업체를 조사하고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라장터에서 여러분 RFP를 보여줬었죠. 예, 그런 식으로 리퀘스트 포 프로포저를 제출을 하면 외주 업체에서 제안할 업체죠. 제안 요청서를 검토하고 자료 조사하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제안 요청서에는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들, 항목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업체에서 제안서 접수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입찰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프로젝트 수행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 작성이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RFP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발주업체가 외주업체의 시스템 개발을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개발 외주업체에서 외부 제안 대상 업체에게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이고요. RFI는 Request for Information이고요. 제안서 작성을 하는데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정보를 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P를 제안 요청서를 발주업체에서 제출을 외주업체에다 주게 되면은 또 RFI까지 같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일단은 여러 전문 업체의 도움이나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RFP가 잘못되면은 개발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정량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 진단과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점 진단과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안서 작성 지침을 명확하게 제안서의 RFP에 명시해야지만 업체들에서 그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하고 평가할 때도 문제점이 없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안 요청서 RFP에 보면은 샘플로서 여러분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그냥 서칭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사업 배경이라든가 사업 목표라든가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 비용이라든가 기업체의 현황 등에서 설명을 하고요. 제안 요청 내용은 개발 환경, 대상 업무, 교육 지원 조건, 유지 보수 조건, 기술 지원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안내에는 제안서 작성 지침, 목차, 방법, 입찰 참가 신청서, 업체 현황, 자본금 및 매출의 가격 제안서, 유사 분야 사업 실적, 프로젝트 추진 조직도 등등 여러 가지 제안하는 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되고요. 또 제안서 제출 조건, 제안서의 효력, 그리고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 제안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안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격 제안서의 경우는 위탁 개발업체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세밀한 검토와 그 다음에 가격 제안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의 어떤 구성 형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업 개요, 업무물 시스템 현황, 사업 추진 방안, 제안 요청 사항, 제안 안내, 제안 작성, 이런 제안서에 필요한 전체적인 시스템 요청서의 구성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제안서란 시스템 개발 발주업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주업체 내에서 제안하는 문서죠. 즉 RFP를 낸 업체에서 그 RFP를 보고서 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외주업체에서 제안하는 문서가 바로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유사업체 개발 경험 유무, 개발 요원 및 개발 기술 확보 여부, 개발 업무에 대한 이해도, 교육 훈련 방안 및 유지 보수 방안, 이런 정보들이 다 망라돼야 되고요. 즉 이런 부분들이 제안 업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그동안의 유사 실적이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 인지도가 어떤지, 또 신뢰도, 즉 재무 구조와 관리 능력, 돈이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좀 더 신뢰감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그래서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 구조도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 일정의 적합성, 개발 방법론 등 이런 것들을 잘 언급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지만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제안서의 구성 형태는 제안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즉 제안의 개괄적 주요 내용, 그리고 제안의 목적과 배경, 그 다음 시스템 구축 타당성, 보유 기술력,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안 업체를 또 소개하죠. 유사 분야 실적, 보유력 현황, 재무 현황 등. 그 다음에 해결책 제시, 지금 이러한 발주 RFP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해결을 하겠고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의 개발 전략을 가져가고 하면 완성을 할 수 있다라는 설득력 있는 그런 해결책이 제시돼야 되고요. 그리고 추진 전략도 제시해야 됩니다. 즉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인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품질 체크는 어떻게 하고 산출물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전체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망라하면 좋은 어떤 평가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후관리 전략이 또 필요하고요. 즉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하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비상 대책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가격 제한으로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잘 표현해서 적어야지만 좋은 어떤 제안서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왔지만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제안서를 이제 평가를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 가격적인 요소와 비가격적인 요소로서 평가를 합니다. 특히 비가격적인 요소에는 기술적인 평가, 그 다음에 재무적인 평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나 경험도가 많은지에 대한 부분의 평가로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기술적인 평가와
이제 가격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구성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제안 업체 소개를 하고 제안 내용 요약을 하고 사업명, 제안의 범위, 개발 방법론, 투입 인력 계획, 해결책 제시, 가격 제안서, 그 다음에 사업 수행 실적, 제안의 목적, 사업 기간, 사업 추진 체계, 일정 계획, 기술 이전 계획, 사후 관리 전략,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 계획이 특별히 필요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RFP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이런 제안서의 구성 목차가 함께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제안서와 그 다음에 사업수행 제안서와 그 다음에 RFP를 함께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받았으면 RFP를 만들어서 업체들한테 뿌리고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 제안서를 이제 평가하고 검토해서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에 포함된 평가 지침이나 평가 기준을 적용한 제안서 평가표를 적용하되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를 정해서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국제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5명 이상이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제일 적은 점수와 제일 높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점수를 가지고서 평균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제안서 평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118쪽을 보면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 관련된 사항입니다. IT 서비스 업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개발하는데 자원이 부족할 때, 그리고 상용 솔루션을 찾을 수 없을 때 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울 때 맞춤화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호스팅, 운영도 해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IT 서비스 업체에서는 정보 시스템 아니면 특정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함으로써 운영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 패키지 업체들은 프리패키지 시스템 또는 상용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해주죠. 그것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이제 써보고 아니면 거기에 상용을 시켜줘서 제품을 이제 팔아먹는 일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범용적인 패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제너럴한 거를 개발해놓은 패키지들이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는 어떤 두 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턴키, 그 다음에 비일괄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이라고 턴키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특정한 니드에 맞춘 수정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호환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턴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일괄, non-턴키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의 한 니즈의 70% 정도까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30% 정도는 만족을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사적 솔루션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ERP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은 일련의 통합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모듈은 비즈니스 기능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것은 회계, 유통, 제조, 인적 자원 관리, 즉 어떤 경영상의 모든 어떤 이슈들과 현안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처리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비즈니스 기능 영역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에 초점을 맞춰서 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조직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들을 통합된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서 수행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ER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래에 하나의 특정한 어떤 처리를 순차적으로 연계돼서 완성돼가는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RP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들을 다룰 수 있는 단일 저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또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더욱 일관성이 있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유지보수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한 군데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듈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의 모듈들을 넣을 수가 있고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전사적 솔루션 소프트웨어 ER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구현이 복잡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경영의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단순한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영적인 지식,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회사 내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컨설턴트들에 의해서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고 프로세서가 잡아지기 때문에 너무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구조를 변경해서 초기에 굉장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어떤 변경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이러한 시스템 적용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SAP,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제3자의 제공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접속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저장 공간을 클라우드 공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툴들을 빌려 쓰는 거를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들은 인터넷이나 가설 사설망을 통해서 사용이 되고요. 서비스 제공 업체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입하고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사용량 또는 라이센스를 기준으로 매달이나 매년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하드웨어 애저 서비스, 백핸드 애저 서비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서비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 세계 컴퓨팅 시장의 한 20% 정도를 잠시만요. 네. 전 세계 기업 컴퓨팅 시장에서 한 20% 이상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1,600억 달러지만 그 훨씬 이상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편리한 어떤 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IT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개발의 경우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비용을 조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서 아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할 수도 있고 자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전체나 일부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또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비용적인 측면, 자체 개발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구매를 해서 쓰는 것이 나은 것인가, 어떤 기능은 자체 개발했을 때와 구매했을 때 어떤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를 썼을 경우에 어떤 그 공급하는 업체들이 잘 지원을 해주는지, 저 업체는 없어지지 않는지, 유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서가 잘 돼 있어서 업무 파악을 하는데 쉬운지, 빠르게 동작하는지,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벤더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서라든가 마케팅 문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어떤 질의서를 작성을 해서 구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 RFP를 제출을 하면 업체에서 뭐를 하겠어요? 그 제안서를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잘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험 운용을 또 해봄으로써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되는지 그런 파악도 필요하고요. 또 기존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없는지,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서비스, 즉 외주 업체한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쓰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테스트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하게 만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조적인 기술로는 객체 지향과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형태이죠. 주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자바 이런 것들이 객체 지향과 컴포넌트 기반의 어떤 개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객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결함을 감소시키고 재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그거를 빠르게 어떤 프로젝트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애초부터 개발을 해놓거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를 높여가는 중요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계획은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목표들과 같이 연계돼서 준비되고 서로 어, 공통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해야지만 이뤄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2-2장 중 아웃소싱과 우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방법,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